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0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봉급생활자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돼버린 건 정부가 조삼모사식 우롱을 한 것이건 또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잘못했던 것이건 간에 부도덕하고 무능하다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세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겠다고 하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13월의 세금으로 이번에 거둬들이게 된 8,700억 원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1%포인트 정도만 올리면 들어올 세수보다도 적습니다. 명백하게 오류인 현행 소득세제의 개편과 함께 우리는 낼 만큼 냈다. 대기업과 부자들, 당신들도 더 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떨까요? 늘어나는 재원은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쓰라고 요구하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1월도 3분의 2가 휙 지나갔네요. 휙이라고 느끼실지 지루하게 느끼실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시간만큼 엄격하고 무섭고 심지어 잔인할 만큼 정확한 것도 드물죠. 하루하루 심신이 건강해지시는 그런 날들이어야 할 텐데요. 오늘 이강윤의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오건호 박사라고들 유명하죠. 복지에 관련해서 아주 논리 정연한 체계를 갖고 있고, 오건호 위원장 연결해가지고 지금 월급쟁이들 분노가 커지고 있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 정부에서 지금 부분 손질안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수정된
세제 개편안이 큰 틀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과연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늘어난 것 때문에 이렇게 다들 욕을 하고 있는데, 화가 많이 나 있는데 근본부터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점을 좀 개선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 박사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행간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변희연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국민께 대단히 미안하다, 그리고 보완책을 찾겠다, 이렇게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네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가 및 형평 등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 수, 노후 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이 세액표도 개정하고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분납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법도 제시했는데요. 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서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간이 세액표를 변경했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과 맞물려 13월에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편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됐다는 직장인들의 분노에는 최 부총리가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유리지갑에서 세수를 더 거두려 한다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리지갑에서 더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성난 민심.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전체를 위해서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유리지갑보다는 기업들, 거기 쌓여있는 것, 그거에서도 당연히 소득이 발생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과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국민께 죄송하다, 보완책을 찾겠다, 이렇게 화를 내야만 나중에 보완책을 찾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게 좀 문제인 거죠. 충분히 시뮬레이션만 잘 해봤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던 거죠. 그렇고 인천에서 한동안 시끄럽더니 사실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걸로 저도 듣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울산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생후 22개월, 그러니까 3살쯤 됐네요. 그 어린이 입에 휴지 그리고 수건 같은 걸 넣었다가 그 어린이집 원장이 긴급 체포됐다고요? 네, 울산지방경찰청은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입에 휴지, 물티슈 등을 넣고 학대한 혐의, 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된 남자 원생의 입에 휴지, 물티슈, 수건 등을 넣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A씨를 해당 어린이집에서 체포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이 원생이 평소에 잘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아서 홧김에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 원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버릇을 고치거나 교육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 이런 것은 전혀 통하지 않을 말 그대로 학대군요. 학대. 휴지와 물티슈, 수건 같은 것을 물리게 했다. 그 부모들은 어떨지 일단 뉴스 행간에서 조금 더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 뉴스인데 어린이집 폐쇄 이렇게 되고 하니까 매우 강경한 조치죠. 그럼 우리 아이를 당장 어디에 맡겨야 되나?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 발 동동 구르고 애를 많이 태운다면서요?
네, 보육교사가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CCTV 영상이 공개된 인천 부평의 어린이집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행교사 물러나라는 등의 항의글이 문에 붙었고 부모들이 던진 밀가루와 계란 등으로 여기저기 어지러운 상태인데요. 부모들의 분노가 이어지자 관할 부평구청은 이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운영 정지를 하면 문을 닫겠다는 얘기인데 네. 어디로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대안 같은 걸 제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 126명이 갑자기 갈 곳을 잃은 겁니다. 운영 정지 처분하겠다는 구청도 당장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 보육교사가 구속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은 원장이 문을 닫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원생 30명 가운데 2명만 근처 어린이집으로 옮긴 상태고요. 나머지는 집에 머물거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부모들은 정부가 들끓는 여론에 등 떠밀려 졸속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들 말로는 근본적인 대책인데. 다음 뉴스 보죠. 네. 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 대한항공이 어제 공판정에서 그 땅콩 회항 다시 탑승구로 돌아가는 비행기의 관련 동영상을 공개를 했죠. 이번에 일반 공개를 한 거고.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은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구하기에 총력으로 나선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했다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동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공판에서 항공기 회항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어서 대한항공이 조현아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비행기 출입구와 연결된 탑승 게이트로 돌아간 것이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견인차, 이 토잉카에 의해서 뒤로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온 것으로 항로 변경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공개된 동영상은 인천행 KE086편이 토잉카에 끌려 뒤로 후진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항공기는 0시 53분 38초, 이 현지 시각으로 0시 53분 38초에 후진하기 시작해서 23초간 약 17m를 후진한 뒤 54분 1초에 멈춰섭니다. 이후 3분 2초 동안 제자리에 멈췄다가 57분 3초에 다시 전진하고 57분 42초에 브릿지로 되돌아옵니다. 네. 이 대한항공 측은 동영상을 근거로 해서 항공기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토잉카에 의해 17m쯤 후진했다가 다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온 것뿐이라며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서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엔진을 켜지 않았고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항로 변경은 아니다는 게 지금 대한항공 측의 주장인 거예요. 네. 이게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사전에도 예측은 나왔었는데 대한항공 측이 구속 기소되고 나서 법률가들 동원해서 철저히 준비는 했겠죠. 나름대로 꼼꼼한 무슨 반격 같이 보이는데 이번에 지금 검찰이 땅콩 부사장한테 적용한 죄목들이 뭡니까? 네, 우선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서 부실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그리고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해서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턱을 괴고 듣다가 재판관에게 수차례 태도 지적도 받아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고요. 재판부는 이날 열릴 재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외에도 그 박창진 사무장, 문제의 사무장 있었죠. 남자 여객 총괄 담당 사무장 등도 함께 나와서 아마 두 번째, 그러니까 30일 날 열리게 될 두 번째 공판이 상당히 팽팽하고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변현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출범한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곳,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권과 언론의 농간으로 국민 주권이 침해받던 그 겨울의 낭패를 드디어 언론을 썩어 빠진 자본으로부터 해방, 정치 권력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2013년 3월 창립합니다. 이어 2년도 안 돼 10만 구조에 이르는 출자, 3만을 향해 가는 조합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개국 과정이 기적 그 자체였던 TV.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당할 수 없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냉엄한 감시자로 그 존재감을 발산하겠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뉴스 재구성을 먼저 들으시고 게시판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정가산책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보다 적을 거라고는 예상했었는데 실제 해보고 나니까, 실무에서 해보고 나니 예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어서 그 허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연봉이나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짐이 없는데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뱉어내야 돼서 아무래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제가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좀 요즘 고민입니다. 아주 세금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국세청이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체 환급액이 줄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실망을 하겠죠. 이제 보통 1월달 소득공제 받으면 나름 지출계획도 더 이제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제 지출계획까지 세우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정치권에 대한 원망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저는 미혼자 같은 경우인데 미혼자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역차별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아무래도 좀 황당하고. 한 100만 원 이상 더 내더라고요, 이번에.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신경을 썼는데도 돈을 오히려 세금 더 내야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게 무슨 벌금 내는 심정같이. 13월의 세금 폭탄. 누구 때문인가? 야당은 여당 탓을 하는데.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은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부의장으로서 앞장섰습니다. 당시의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거위처럼 털 뽑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7,000만 원 이하는 2, 3만 원 늘 뿐이라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봉 3,800만 원 이하라도 미혼자는 세부담이 17만 원 증가할 수 있어 싱글세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도 역행함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을묘년 연초부터 죽을 지경입니다. 1월에는 담배세 인상으로, 2월에는 연말정산 폭탄 맞고 3, 4월 이사철에는 전월세 폭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올린다고 하니 정부는 서민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당초의 정책을 내던진 것입니까? 알고 보니 야당도 일조했고 여당 지도부는 물론 세금 폭탄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 지도부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여야에서 각각 3명씩 6명에 불과했습니다. 채석 28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6인, 기권 3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여당 지도부. 결국 흑기사를 부르는데 그것은 바로 야당. 여당 인사들의 연말정산 관련 해명.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매우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야당도 같이 개정한 세법의 결과입니다. 마치 여당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말정산 관련 세법은 여당과 야당이 같이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그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5시 51분 30초 돼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게시판 한번 볼까요? 록에이지스님. 있었는데 바로 또 화면이 바뀌었군요. 조현아 씨는 징역 3년을 산다고 해도 별로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점점점. 그랬더니 안 바뀔 거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전부 압수해버린다면 모를까. 그런 댓글도 달렸네요. 모르죠. 어떻게 바뀔지. 하는 여러 가지로 봐서는 크게 잘못을 뉘우치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거나 인간관이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방증은 충분합니다만 한 인간의 미래를 두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야박하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 점은 있죠. 아무튼 조현아를 비롯해서 이른바 이 나라의 재벌 3세 또는 4세들의 행태, 언행, 가치관 이런 것들은 총체적 재점검이 되어야 하고 재점검뿐만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말하자면 지금 실종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이 경제민주화가 도입이 되고 그거에 입각한 지금 헌법에는 대부분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관련 법들이 세워지고 그 법을 현실화시키는 제도적 장치, 그거 행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어진다면 인식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어져야 하건만 전혀 공동체 의식과는 동행하지 못한 채 자기들만의 성에 빠져서 봉건적, 전근대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고 안하무인하게 그런 것을 드러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렇다면 그런 재벌 3세, 4세들은 당연히 외적 규제가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테면 구속 기소 이게 정합한지 아니면 검찰이 지금 적용한 법들에 비춰볼 때 그거 그렇게까지 볼 거 아니다. 당시 국민 감정이 너무 승했고 좀 마녀 재판식도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무죄가 나버린다면 국면은 또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들리는 말로는 대한항공 측에서 전직 검찰총장급이 아닙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2명의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 변호사 사건 수임계를 쓰진 않았지만 수임계를 쓰면 문서로 남고 법원에도 제출이 되죠. 그럼 수임료가 오갔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당연히 합니다. 상당한 거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그것을 피해가는 게 전화수임이라는 겁니다. 전화수임. 아무개 변호사가 이 건에 관해서 피고인 측의 변호사로 선임되었다 해가지고 그걸 문서에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검찰 측에 전화를 합니다. 후배 잘 있는가? 요즘 뭐 열심히 한다고 들었네. 나 아무개인데. 그러니까 이름만 말해도 알 정도면은 검찰총장이나 뭐 차장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이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위직이죠. 딱 한 사람. 근데 대한항공에서 지금 그 검찰총장을 지낸 두 변호사를 사서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 수임. 정식 문서 수임 변호사는 아니고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좌삐리 좀비님, 13월에 세금 폭탄은 분노하면서 잘못된 정치에 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자세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살기 힘들게 바뀌게 되는 거다. 나 스스로 정치를 한다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삶이 바뀔 것이다. 뭐 어디 한 군데 토달 수가 없는 준엄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죠. 자기 지갑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나가면 아우성들 치고, 물론 경향신문이 이것을 단독보도 일면톱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 시의 적절하기도 했고, 그 자체로 일보가 갖고 있는 취재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잘 돼서 다른 신문들이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흔히들 뭐 진영을 떠나서 언론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크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슈가 세 가지라고들 통칭 말합니다. 신문 방송사, 그리고 대학의 신문 방송학, 언론학, 뭐 이쪽 동네에서요. 첫째 건강, 둘째 날씨, 셋째 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건희 시건, 하루하루 기초수급 나라에서 주는 최소한의 돈에 의거해서 연명해서 살아가야 하시는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건 간에, 즉 뭐 경제적, 사회적, 강자, 약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세 가지는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날씨, 건강, 돈.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니까 세금. 그래서 다른 언론들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뉴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느 분께서 폭탄, 세금 폭탄 이런 말 쓰지 말자고 한번 진중하게 제안하셨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프닝에 일부러 폭탄이라는 말 안 썼는데 좌삐리 좀비님께서는 그냥 쓰신 거니까 제가 읽었습니다. 도리깨님은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승인된 이후 출발을 시작했을 것이고 다시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관제탑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후진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로 변경이라고 보인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논란이 되겠죠. 미리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런 어떤 정보도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주요 쟁점으로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테라비님,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정산은 이해를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말인지 밥인지 이러면 제가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더블 쿼트 열고 쌍따옴표 열고 연말정산 이해 잘 되는 게 중요, 따옴표 닫고 라고 말했다고 한다. 말인지 밥인지. 예, 저희 동네에서는 이럴 때 말인지 막걸리인지 뭐 이렇게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흠 하나 잡을 수 없는 말을 완벽하게 해내라고 모든 사람한테 요구하는 건 참 가혹합니다만, 이거 긴 문장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똑바로 못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받아 적은 기자가 잘못했을까요? 다름과 닮음님,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인데 다둥이 가게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금을 더 많이 매기는 것은 정부가 저출산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죠.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재의 22%에서 몇 %만 인상,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 때 25%였거든요. 몇 %만 인상해도 서민 증세를 안 해도 되는데 도대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뭐냐? 노골적으로 소수 기득권자를 보호하고 다수의 중하위 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정권은 퇴출해야 한다. 네,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법인세 최고 회율을
지금 우리 다름과 달모님께서는 몇 퍼센트 정도 인상하면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뭐 2, 3%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2, 3% 포인트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오프닝에서 그래서 그냥 말하기 쉽게 1%라고 했는데 1.78% 포인트를 올리면 현행 법인세보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그 13월에 세금 이 난리를 쳐서 증세되는 8,700억보다 좀 많답니다. 뭐 8,900 몇십억이 더 거친다고 하더군요. 그래봤자 지금 현재 22%인데 거기에 1.78%포인트를 올리면 23.78%가 되겠죠. 법인세율이. 노무현 정부 때의 25%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깎아준 것은 이명박 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블레이드문, 조삼모사, 오늘 최경환 씨가 이런 사자성어를 우리에게 공부시키는군요. 작년에는 비선실세, 땅콩 회항, 신사자성어를 만드는 정부가 이제는 고사성어 공부까지 시켜준다. 굉장히 친절하다. 그러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금액의 차이가 없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간이 세액표를 조정해봤자 뭔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러셨는데 이래도 넥타이 부대들 당신들 이 정권에 수능할 것인가? 정신 좀 차리시라 라고 부드럽게 꾸짖어 주셨네요. 네. 막간에 국어 공부하시자고 박대구이님. 박대구이가 뭐죠? 박대구이 박 대통령 그 박대인가요? 아니면 생선 이름 박대인가요? 아무튼 막간 국어 공부. 터무니없다. 이게 이 뜻이었군요. 집터를 잡은 자취랍니다. 그러니까 집이건 뭐 건축물이건 절이건 뭔가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 터를 잡는다 이런데 그 터무니라는 게 터를 잡은 자취라는 거군요. 우리가 터무니없다 이런 말 했는데 하나 알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거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만 미루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박대구이님.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의 남녀 관계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정윤회 씨. 앞뒤로 터 잡고 사는 거 아는데 터무니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박대구이님께서 물어주신 건 잘 모르겠습니다.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서 미루어 짐작해 주시죠. 아무튼 터무니라 함은 집 같은 거를 짓기 위해서 터를 잡은 자취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님, 땅콩 부사장 관련해서 다시 그 뉴스 재구성 나갔더니 그쪽으로 많이들 견해가 쏠리는군요. 비행기는 후진해서 게이트를 나서기 전에 이미 엔진이 켜지는 건 아니던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 기억으로는 엔진이 먼저 켜지고 그 다음에 후진했던 걸로 생각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 토잉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센 엔진 마력이 높은 작지만 야무진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거대한 비행기 동체만 그리고 300여 명이 타고 있고 그 안에 화물칸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물들이 적재 실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비행기는 동력을 끈 상태에서 토잉카가 그걸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뭐 비행기 밀어보는 아르바이트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냥 대한항공 얘기가 그렇다니까 일단 들었는데 그리고 비행기 타면 굉장히 이렇게 우웅 하는 엔진음이 이미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켜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자동차도 이렇게 엔진을 켜놓고 중립에 놔야 이렇게 밀리는 건데 그랬더니 정치 이야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푸쉬백과 동시에 엔진 시동 요청을 한다. 토잉카가 끌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엔진을 거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아까 대한항공의 뭐였죠? 해명. 엔진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17m를 이렇게 했을 뿐이다. 그 얘기도 좀 논란의 다툼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선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일등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사회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13월에 세금 우왕좌왕합니다. 양 기자도 많이 토해내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내일까지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지금 돼 있어서 서류를 제출해 봐야 알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권이 뭐 지금 이제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사실 뭐 휴직이 그러니까 12월 말 연말까지 뭐 국회 어쨌든 의사 일정이 계속돼 왔었고요. 1월 중순까지 지금 지난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진행을 했고 2월 2일 날 이제 임시국회를 새로 열기로 한 만큼 뭐 한 보름 정도 그야말로 뭐 휴직이라고 해야 될 텐데 난데없이 지금 13월에 세금 폭탄 논란이 커지면서 이 정치권 전체가 지금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세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논란이 충분히 예견됐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여론이 있었고 조금 음질이 안 좋아지려고 하니까 방향을 부탁드려요. 예예. 네. 좋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시죠? 아 좋습니다. 예예. 그 당시에 이제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에서는 이제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세액공제로 이거를 바꾸는 게 결국은 이 중산층 이하 이 서민 중산층 이하에는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논리를 얘기했었고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제기될 거를 예상했고 실제로 이제 논의 과정에서 지적한 의원들도 꽤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서 세게 태클을 걸면 결국은 예산안 처리 자체를 발목 잡는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거를 뭐 이제 조금 우려해서 작년 연말에도 실제 그런 기미가 좀 있었잖아요, 며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좀 소극적으로 나섰던 건데 뒤늦게 지금 뭐 여당에서는 이제 출산공제 이것도 부활시키겠다. 또 다자녀 가구가 지금 이번에 뭐 세금을 더 많이 또 토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가구 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늘리겠다. 둘째부터는 뭐 2배, 3배까지로 늘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책들을 뒤늦게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합의 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보면 외견상 보면 여당, 야당 모두의 이 책임을 물어야 맞는 거겠지만 이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보면 사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큰 현안들이 있거나 이럴 때 이 국회 논의 과정 조금 이 보시는 그 이제 국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예. 이 국회 논의 과정을 좀 생중계되는 내용을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말 국회 했죠. 의사록을 예, 찾아보면 도대체 우리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다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맞아요. 저는 좀 많은 청취자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국민들도 좀 그런 거를 좀 꼼꼼히 보셔야 앞으로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희 후배가 이제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제가 그 예전 그 회의록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뭐 실제 뭐 늘어나는 거 얼마 안 돼. 혹은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로 이 석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중얼중얼한 것도 다 써놔요, 거기다? 그럼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제 어차피 여야가 이번에 이제 이 소득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법 개정을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제 이제 이번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이 세수 부족 문제. 이거를 결국 이 중산층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메우려 했다. 이런 이제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뭐. 그렇죠.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던 이 부자 감세 문제. 이거를 이 제자리로 돌려놓느냐 이 문제일 거고 지금 야당에서 이미 이제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온 만큼 이 세법 개정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말이에요. 원래 이거 직제 개편 필요성이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대통령이 볼 때는 사람 고치는 것보다는 직제, 조직도를 좀 바꿔야 할 필요, 그걸 느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어쨌거나 그 연두회견 때 말했던 직제 개편 곧 한다면서요? 그럼 뭘 없애고 뭘 만든답니까?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서 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청와대 이 조직을 좀 개편하고 또 이 필요한 부분, 이 해수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소폭 개각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도 좀 개편을 하고 이 직제 개편, 청와대도 개편을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었던 특보단 신설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제 개편 부분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요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과 또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현안들이 정리가 되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사퇴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특보단 얘기가 나오는 건 그와도 좀 관련이 있고, 이제 이게 직제 개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 걸 텐데, 뭐 누가 봐도 어쨌든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책과 정무 이 양쪽의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지금까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보좌를 총괄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인사권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해왔던 그 역할을 모두 대체할 만한 이 비서실장 후보군이 지금 현재는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뀌게 되면 그가 혼자 해왔던 일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배분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실장을 좀 줄여가지고 쪼개서 덜 그렇죠. 세게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은 그야말로 이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정책 보좌 기능은 과거처럼 정책실을 따로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무보좌, 정책보좌를 다 했는데
그거를 좀 분할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보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미 뭐 서청원 의원 얘기를 어제도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의 자신의 보좌 체제, 이거를 좀 강화하면서 당과 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좀 높이면서 이 통일성을 기해서 이 행정부 운영을 꾸려가겠다, 뭐 이런 지금 구상인 것 같고요. 이것이 옳은 방향인지 그런 방향인지는 뭐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인사,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개각폭은 예. 어쨌든 최소화하겠다는 거는 오늘 뭐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만큼, 예. 일단은 해수부 뭐 해수부 장관 중심으로 가고요. 아마 4월, 5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총리의 교체, 이완구 현 원내대표의 임기인 5월, 뭐 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고민을 이제 뭐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당장 급한 해수부 장관 인사로 하고, 이 중포 혹은 총리를 포함한 개각은 4월이나 5월로 좀 늦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아까 우리 양 기자께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이자 의원들을 감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속기록 같은 거 한번 보자,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속기록 보다가 행여나 또 혈압 올라가가지고 그 혈압 오를 일 진짜 많으시니까요. 뒷목들 잡으실까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진짜 그럴 겁니다. 아마.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산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돼.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선, 김나문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들어가기 전에요. 조금 게시판 좀 살펴보고 행간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헤럴드님께서 방송 시작보다는 훨씬 일찍 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마 어디 외국에 계시나요? 아니면 무슨 일이, 외국에 계신 분은 아니시군요. 일이 있어서 일찍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거명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공유하죠. 오늘 연말정산을 해봤는데 최종 결정세액이 작년보다 250만 원 늘어났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하고 소득은 작년보다 한 400만 원 늘었는데 그게 실제 그 현금으로 400이 늘었다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일종의 사내 복지 있지 않습니까? 운동 다니는 거 보조해주는 운동비, 그리고 영어 학원비, 이런 거랍니다. 그 늘어난 400만 원이. 이분께서는 물론 닉네임이긴 하지만, 실명은 아니지만, 자기 그 가계부, 뭐라고 하죠? 지갑 사정, 주머니 사정을 아주 소상히 밝혀주시면서 지금 이번 13월에 세금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소득은 작년보다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세금이 250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대체 이건 좀 연말정산한 결과가 이렇다니까 맞을 텐데 상당히 크군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11월에 셋째를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다둥이가 된 거죠. 다둥이 부모님이 되신 건데 요번 세제 개편으로 다둥이들 아빠가 또는 엄마가 큰 타격을 본다고 하던데 자기가 지금 이분이 딱 그 케이스랍니다. 정말 이게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 쓸 때 딱 그 케이스가 맞아떨어지는 사례 3가지를 확보해라. 이게 이제 처음 기자 훈련 시킬 때 선배들이 많이 지시하는 거거든요. 제비 1마리는 봄을 말할 수 없지만 제비 3마리면은 똑 떨어지는 기사가 된다. 그래서 케이스 3개를 찾으라고 막 시킵니다. 사회면 톱기사 같은 거 만들 때 일종의 훈련인데 지금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그런 주제로 기사를 쓸 경우에 안성맞춤이라는 듯이 지금 본인의 사정을 쫙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13월에 세금 폭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농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의 그 연봉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꽤 많은 쪽에 속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소득이 400만 원 늘었는데 세금을 250 더 내야 된다. 작년보다. 이건 조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분께서 무슨 말씀을 남겼냐면 이강윤 쌤, 우리 근혜 공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근혜 공주입니다. 이렇게 근혜 공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야, 이거는 사적으로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강윤의 오늘에서 아무리 말한들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어떻게 좀 전에는 보려고 애는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참 오늘 점심때 선릉역 근처에 있는 곳에 운동하러 가다가 국민TV 노지민 PD를 봤는데 역시 여신 느낌이 물씬 풍기더라고요. 여신이 뭐죠? 살짝 인사만 드렸다. 점심이라도 사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일을 방해할까봐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여신이 이렇게 보기 좋다 그런 뜻인가 보죠? 그랬더니 로니님께서 13월에 세금 폭탄이란 말이 딱 맞군요 라고 화답 겸 동의를 하셨네요. 본인의 케이스를 잘 이렇게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갑 사정 얘기하는 거 쉽진 않을 텐데 말이에요. 100분의 1님, 문제 있는 대통령 그리고 사기꾼처럼 시건을 자주 하는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이 꼴로 돼버렸다. 그리고 거기에 기업과 국회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도 일부 동조한 꼴이다. 예로부터 망조가 든 나라는 결국엔 망했다. 헌법 바꾼다고 새 나라가 되겠느냐. 제2의 조선 왕조는 이제 그만 끝내자. 삼국시대 고려 조선 제1조선 제2조선 그 다음은 정치를 바꿀 때가 아니라 나라를 바꿀 때다. 제가 100분의 1님 말씀을 한 100분의 50 정도밖에 이해를 다 못했습니다. 정치를 바꿀 때가 아니고 나라를 바꿀 때다. 예. 돼지만세님, 진짜 더러워서 대한민국 국민 못해 먹겠다. 요즘 많이 팍팍하시긴 하죠. 블레이드문님께서는 이강윤 앵커 아프고 나니까 양정대 타임이 소멸했다. 이래서 건강이 중요하다. 네. 건강들 잘 챙기시지요. 진실정의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1주택 초과 보유자에게 시가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된다. 우선 다 읽고요.
제발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 부과해서 전월세 값, 이런 집값이 내려가도록 해달라.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마지막 문장에는 뭐 어느 누구 하나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나 뭐 집장사하는 사람들 빼고요.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1주택 초과 보유자, 그러니까 자기 살아야 하는 집 하나 말고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들부터는 시가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라. 이 말은 과표나 이것을 실거래가로 100% 치환해서 그거에 맞는 세금을 물리게 하자, 이 말씀이죠. 시가 수준의 보유세라 하면 설마 5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세금을 5억을 그 얘기는 아니실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참 논쟁적이겠네요. 제가 안 그래도 뭐 경제 문제 해설해 줄 사람을 적당히 하나 좀 지금 물색 중입니다. 작년에 우리 과외 공부 같이 했던 길경식 이사는 올해 뭐 여기저기 공부하는 일정이 좀 많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간청했건만 부드럽게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분을 찾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좀 더 많이 편의를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몇백 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긴 할 겁니다. 2채나 3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집 2채, 3채 갖고 있으면 마치 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견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보면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 임대사업자들에게 조금 더 사업의 편의성 또는 최소한의 이익보장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줌으로써 이들이 묶여있는 집을 살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집에 돈이 잠겨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가장들도 상당수 포션일 겁니다. 집을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값은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이자 돈 내서 그 집을 샀던 때에 비하면 이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무슨 급히 큰 돈이 필요해서 집을 내놨는데도 집이 안 팔린다. 그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또다시 어디에 가서 대출을 해야 할겠죠? 대출 자체도 쉽진 않겠지만. 이런 어떤 이유로든 집에 돈이 묶여서 돈이 돌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집이 상당한데 누가 이걸 대신 사줘야 할 거 아니냐, 나라에서 사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보면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많이 집값이 빠져 있다고 보는 거니까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집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은 그런 주장이 현실적 차원에서 상당한 세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몇 월 국회쯤에서 법안으로 발의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견해를 주신 진실정의님의 견해도 물론 옳습니다. 이 점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고요. 또 제가 방금 조금 길게 말씀드린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고, 자기 상황만 보지는 말자,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 임대사업자들에게 좀 더 여지를 넓혀주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름과 닮음님, 2015학년 대입 수능 영어 문제 오류와 똑같은 실수를 제가 저질렀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강윤 앵커 말이 맞았다. 몇 퍼센트가 아니라 몇 퍼센트 포인트. 예. 급히 쓰시느라고 포인트 빠뜨리셨겠죠. 기자들 중에도 몇 퍼센트와 몇 퍼센트 포인트를 잘 모르거나 또는 기사 쓰면서 빠뜨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물론 혼 세게 납니다. 토토로님, 오늘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간 김에 아이들과 함께 광화문을 들렸다. 안산 단원고 아이들, 먼저 떠나간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불의와 싸운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좀 느끼게 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이게 그 사랑의 온도 그거죠? 그 불우유독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변현주 PD? 네. 그 부분 1분만 나와서 제가 뭔가 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는데도 못 본, 네. 고맙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머무시는지 아니면 내려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치 이야기님이 아마 비행기 후진 관련해서 뭔가 결정판을 내놓으신 게 아닌가 한데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행간 들어가죠. 비행기를 푸시백 할 때는 토윙카의 힘으로만 밀고요. 탑승 시에 엔진 소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건가 봐요. 비행기 탈 때 우리 왜 우웅 하는 소리가 기내 캐빈에서 나고 있잖아요. 탑승할 때 들리는 엔진 소리는 APU라는 작은 발전기용 엔진이다. 비행기의 주 엔진이 아닌 모양이군요. 비행기 엔진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게이트에 있을 때는 켜지를 않고 푸시백 허가가 관제소로부터 나면 뒤에가 비행기 뒤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죠? 미리 켠다? 뭔가 문장이 조금 꼬이신 것 같아요. 쓰시다가 비행기 엔진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게이트에 있을 때는 켜지를 않고 푸시백 허가가 나면 뒤가 비어있기 때문에 미리 켭니다 라고 쓰셨는데 제 생각에는 푸시백 허가가 나면 뒤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 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땅콩 조 부사장의 변호사가 말한 건 절차상으로는 안 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 엔진은 켜지 않고 있다는 게 맞다는 얘기죠. 푸시백 후 켜도록 돼 있긴 하지만 공항이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푸시백과 동시에 주 엔진을 켜기 시작합니다. 네. 이분은 항공 관련 또는 공항 지상 업무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이야기님. 바로 행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행간 텍스트는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어린이집 CCTV 설치 더 이상 미루지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먼저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신경이 날카롭다. 이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안전 과제가 되고 있다. 안전한 어린이집을 늘리려면 평가 인증제도 개선, 교사 자격증 강화, 교사들의 장시간 저임금 근무 개선,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조치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책임자는 아동시설에서 영구히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사후 조치는 기본이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가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 회로 TV,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네.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며칠간 일부 몰지각하고 과연 저 사람이 보육교사 맞나? 라고 의심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폭행을 했던 몇몇 잘못된 분들 때문에, 잘못된 교사 때문에 전국 5만여 개나 된다는 어린이집 또는 보육 관련 시설에서 오늘도 굳은 일 마다 않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안아주고 아침에 웃음으로 맞고 저녁에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하고 손 흔드는 대다수 보육교사분들께서 혹여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십사. 99.9%는 아마 헌신적으로 해오고 계시고 박봉에 시달린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아이가 조금 늦은 편이긴 했지만 약 10년 전쯤에 그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고 할 때 보면 그저 그냥 인사 한번 드리고 아이를 데려오는 게 너무 염치 없어서 송구스러워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마 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저도 이 문제를 다루긴 합니다만 또 냄비 근성 언론이 시작됐구나. 어디서 한번 문제가 터지니까 다른 뉴스들은 다 제쳐두고 쌍지팽이 들고 나와서 또 일어나. 소나기는 피해가라는데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발 그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게시판에도 가족 중에 어린이집에 일하시는 분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다른 분이 몇 번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제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집에 가서요.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격앙된 감정들 때문에 이해는 하면서도 그 교사는 혼나야 된다 이런 견해들이 많았는데 물론 소통 과정에서 다 잘 의견들이 오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댓글을 남기신 그 청취자분께서도 행여라도 마음에 너무 담거나 속상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오늘 중앙일보 방금 우리 변 PD가 읽어주신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첫째,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저는 이 부분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그 도로를 다 파헤쳐서 없애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구조가 잘못돼서 사고가 상습적으로 빈발하는 구간이라면 도로 구조를 고쳐야 할 일이고,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면 신호등 위치나 전멸 시간이나 또는 뭐 좌회전 허용이냐 마냐, 비보호 좌회전이냐 아니면 신호를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고쳐서 계속 닦아놓은 길은 써나가는 것이지, 그 길에서 그 지점에서 우연히 사고가 많이 났다고 그 길 전체를 다 파헤쳐서 다시 길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들으셨지만 지금 전국에 4만 7천 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나 신도시에 준하는 신규 조성 마을에서도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아침에 20-30분을 차를 태우고 자기가 가야 하는 직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아이를 맡기고 다시 돌아가느라고 아침마다 전쟁이다 이런 얘기들 어렵지 않게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마치 작년에 세월호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다고, 물론 해경 꾸지람 들어야 하고 혼나야 합니다만 해경 자체를 해체한다고요?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교사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교사들의 일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없애버리고 나면 거기 다니던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 없어질 줄 알고 우리가 많은 선생님도 확보해놓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공간도 널찍하게 해놨으니 이리 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주변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이건 구립이건 간에 적정한 인구수 비례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폐쇄해버리면 일시적 경각심은 줄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고만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일부러 날 잡아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걸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머리통을 얻어맞고 한 1m가량 아무튼 붕 날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날아가지 않지만 이렇게 큰 충격으로 탁 쓰러져서 그 아이가 다시 이렇게 기어왔죠, 선생님한테. 그 대목이 아마 그렇게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텐데, 그 선생님을 보면서 지금 구속 기소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교사는 증오심이 넘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증오하지 않으면 그렇게 때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교사는 인격 장애자일 겁니다. 그런데 4살짜리 아이에게 얼마나 증오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기 때문에 했길래 평소에 어떻게 증오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격 장애일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교사만 그 교직에서 퇴출시키면 됩니다. 왜 어린이집을 없앱니까? 또 하나,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몇몇 동아일보나 몇몇 조중동 종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천부당, 만부당하고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입니다. 그것으로 그 주장의 허구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어 도단도 유분수지 어떻게 무상보육과 그게 관련이 있습니까? 처우 개선해드리면 됩니다. 이분들 쉽게 교사 자격증 따지 않게 하면 됩니다.
돈 많이 들이고 그 대신 부모로서 아이 잘 맡아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CCTV 도입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여러분들 반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요. CCTV를 설치해서 교사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익, 이건 공익에 가깝습니다. 그 이익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양보해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서로 한치도 잘 밀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다수결로 결정할 사항 아닙니다.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보육교사 여러분, 혹시 지하철로 출퇴근하신다면 여러분이 댁에서 나와서 출근할 때까지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할 때까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거리, 지하철역, 구내에 몇 수십 개, 수백 개의 CCTV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당신이 당신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만나게 되는 CCTV, 그 보행자의 인권 침해라고 합니까? 테러나 또는 무슨 범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가 나를 지켜보는 거 알지만 그래도 설치하는 겁니다. CCTV 반대, 저는 이번에는 참아주십사. 그러니까 다음번에 뭐 반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난번 국회에서도 논란 끝에 결국 부결됐는데 저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곧 아이의 부모가 되시거나 또는 지금 아이의 부모이시기도 할 겁니다. 학대, 증오, 폭행 이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CCTV를 설치해서 받게 될 불편보다는 증오, 아동 폭행, 학대 이런 말이 나옴으로써 여러분이 입게 되는 명예상의 훼손이 훨씬 더 큽니다. CCTV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는, 물론 역기능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순기능에 치중하고 이 문제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부활 최재민, 신하위 김민기, 두 드러머가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쇼, DD쇼. 지금 오이랑 양파 계속 먹고 있거든요. 오겹살 같은 거 좋아했는데 그냥 대표 삼겹살로 얇은 걸로 바꾸고. 제가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만나 뵙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필 그날이 만우절이어가지고 4월 1일 할인은 세다 뭐 이런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네. 직접 하시는군요. 네, 20년을 같이 팀을 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김동완 씨는 외국인 팬들이 많아가지고. 저 친구는 신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저 만취했을 때 몇 번 봤어요. 최재민, 김민기의 DD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국민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세한 공개 방송 안내는 페이스북 국민 카페 온에어에서 만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강윤입니다. 네, 예. 바로 여쭙겠습니다. 워낙 지금 13월에 세금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서 사전 준비 습득은 되어 있으실 테니까요. 예. 우리 오 위원장께서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세법 개정, 그렇지만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큰 틀에서 지지한다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 소득세는 이제 세율을 저희는 보통 6%, 15% 이렇게 세율에 익숙한데 네. 세율과 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에서는 빼주는 전체 거죠. 네. 예, 근로소득 중에서 60%가 공제되고 있는데요. 네. 과세 대상에서. 네네. 근데 이 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제에 따른 감면액이 큽니다. 예. 그래서 공제를 줄이고 이거를 세액 공제로 소득 공제가 아니고 세액 공제로 바꾸면 예. 기존의 소득 공제가 가지고 있는 역진적인 성격이 하우상박 원리에 따라 중간 계층과 하위 계층은 세금을 덜 내고 예. 중상위 그리고 최고 계층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네네. 그런 전향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요. 네. 그런 면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 세제 개편은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큰 틀을 바꾼 것 자체는 맞다, 옳은 방향인데 예. 뭐 정부 시뮬레이션이 잘못됐거나 어쨌거나 해서 지금 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다.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증세의 부담을 부자한테 집중시켜야지 왜 서민들이 증세를 내는 그 세금을 더 내느냐, 그리고 법인세는 손도 안 댄다는 거 말이 되느냐. 그래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신 질문 내용으로 네. 이제 분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도 역시 법인세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소득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강화해야 되는데 예.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우리나라 소득세가 자체 내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부자일수록 세금 감면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세를 제대로 손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네. 소득세 내부 구조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냐. 네, 그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근데 기획재정부는 소득 계층별 평균치만 얘기했어요. 세금이 늘고 주는 평균치만. 예. 그러다 보니까 가구 유형에 따라 예를 들면 6천만 원 소득자는 평균 연 2만 원밖에 늘지 않는다라고 기획재정부는 발표했지만 네네.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가구 유형에 따라 애가 적다든지 혹은 소비를 덜한 가구 같은 경우는 세금이 20만 원, 30만 원 늘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가구들은 또 반대로 2만 원 느는 게 아니고 20만 원, 30만 원 주는 가구도 6천만 원 소득 가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기획재정 아까 시뮬레이션 문제는 평균치를만 발표했는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고, 지금은 제가 평균치로 말씀드리면 예. 물론 기획재정부 분석입니다만은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소득자는 연 2만 원에서 3만 원 늘어요. 뭐 이 증세, 이것도 증세죠. 예,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뭐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7천만 원까지는 2만 원에서 3만 원 늘지만 연 7천만 원 이상부터는요 굉장히 가파르게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예. 8천만 원은 33만 원, 1억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예. 3억 원 버는 사람은 300만 원 이상 요번에 세금이 늘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요번에 연말정산 개편은 부자 증세다라고 비판했는데 문제는 이제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누진적으로 느는 건 뭐 저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과정에서 5,500에서 7천만 원 소득자가 연 평균 2만 원, 3만 원 느는 거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사실은 이 중상위 계층의 이 자녀 소득 공제를 일부 줄인 이유가요. 네. 사실은 무상 보육의 전면하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있으면 최소 연 2,300만 원 정도의 무상 보육을 혜택을 받게 되고, 예. 요번에 연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를 늘게 되니까 사실은 내는 거에 비해서는 100배 정도 무상 보육 혜택을 받고 있죠, 중상위 계층이. 예. 이제 그런 제도의 결합의 일환으로 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에도 일부 증세를 집어넣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 행정부든 여당이든 시민단체든 좀 더 전향적인 설명 방식도 있었을 텐데 이 과세 행정이 너무 투박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여러 조세 형평성 때문에 열이 나 있는데 네. 이걸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실제 그 제도 이 변경 내용보다는 이 정부의 과세 행정이라든지 증세 정치가 오히려 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제가 지금 혹시라도 잘못 이해했을까 봐서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무상보육의 혜택도 소득으로 감안을 해서 예. 소득으로 치환해서 이번에 세금을 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가 맞게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013년에 예. 그 소득세법 내에서 자녀 관련된 공제를 손볼 때 4천만 원 이하 소득자들은 굉장히 혜택을 더 많이 줬어요. 예. 최고 수혜자들이 4천만 원 이하 이제 중간 계층 저소득자이고요. 네. 근데 이제 5,500에서 7,000 구간은 중상위 계층들도 다 무상 보육이 되니까 네. 조금 늘게 한 이유가 그런 정책적 취지도 반영되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다둥이 가구, 그다음에 자녀가 없는 가구, 이들도 세금을 많이
이전보다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무슨 저출산의 대책으로 우리가 입에 그동안 늘 달고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둥이 가정 뭐 지원 많이 해준다 그랬는데 지원은 못할 망정 왜 세금을 늘리느냐? 요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논란거리죠. 네. 이 자녀 관련된 공제 제도를 바꾸면서 네. 출생 공제를 폐지하고 예. 또 다자녀 공제를 폐지하다 보니까 네. 아이가 없는 싱글이나 예. 혹은 아이가 많은 다자녀 가구에서 오히려 세금이 느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것도 모두가 느는 건 아니고요. 예.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 1인당, 아이 한 명당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줘서 예. 이 40만 원 이하는 오히려 다가구일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도 혜택이 많이 늘었는데 네. 4천만 원 이상 이게 이제 중간계층 이상이겠죠. 예. 여기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들은 세금 부담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무상보육 시행에 따라 어려운 중간 이하 계층은 더 지원하고 상위 계층은 무상보육이 들어오니까 좀 더 내시라 이런 취지인데 당시 소득세법 개정 논의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지금 또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구 유형별로 특정 가구들이 막 소득이 높아지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잖게 말씀해 주시는데 심사숙고 사회적 논의. 저는 그냥 화나는 대로 한 말씀 딱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소득급 중위 및 그 급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거나 이것을 관료들이 만들 때 세법을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다는 것은 당연히 예측은 가능했잖아요. 예측 가능하죠. 예, 다둥이들이 4,500에서 5,500 사이는 좀 늘어날 것이다. 근데 그게 국가 시책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 막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세금을 얼마 많이 받아봐야 전국적으로 다둥이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세수 증대 효과는 별로 안 될 텐데 이런 분란만 조장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세금이 늘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둥이 지원에 대한 여러 지금 복지 정책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출산 지원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아동 관련된 복지 제도가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조세 소득 공제에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직접 이제 무상 보육이라든지 혹은 출산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물론 세금만 보면 늘지만 자녀 관련된 여러 복지 제도가 이번에 점차적으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전엔 복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복지 대신 공제를 많이 줬던 건데 네. 복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공제는 역진적인 겁니다. 따라서 점차 공제는 역진적인 성격의 공제는 줄어가면서 이제 복지 제도는 늘려가는 것.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다둥이 가정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드러난다면 다둥이가 있는 집에 대한 복지 지원 뭐 이런 걸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에 방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미 70-80%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복지 문제에 관한 가장 정통한 학자이자 활동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질문 드리겠고 대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세의 필요성은 결국 복지 요구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을 야기한 소득세제 개편이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네. 저는 큰 틀에서 전향적인 개편이었기 때문에 지지하고요. 하지만 그 싱글 가구의 부담이 커진다든지 다가구 지금 말씀하신 다둥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이거는 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부자 증세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듯이 부자 증세 성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사실은 아까 4천만 원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집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금에도 불구하고 성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노를 다시 옛날로 되돌려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법인한테도 더 거두고 금융소득에다 거두자. 좀 더 다른 과세에 대한 개혁의 에너지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자. 좋겠어요. 네. 압축적으로 핵심을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오건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